1942년 봄, 한 무리의 일본 군사 공병들이 버마의 시험장에 모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후퇴하는 영국군으로부터 노획한 특이한 전리품, 미국의 M3 스튜어트 경전차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공병들은 몇 주 동안 이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강력한 대전차 무기들을 신중하게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적의 장갑을 격파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철갑탄을 장전했습니다. 오늘 일본 제국 육군 기술국을 괴롭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무기가 미국 전차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포탄이 스튜어트 전차의 전면 장갑판에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명중했습니다. 공병들은 측정 장비를 들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장갑에는 얕은 흠집만 보였습니다. 두 번째 포탄이 발사되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포탄도 발사되었습니다. 매번 일본의 철갑탄은 완전한 관통에 실패했습니다. 공병들은 모든 충격, 모든 각도, 모든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조사 결과는 며칠 내로 도쿄로 전달될 예정이었습니다. 결론은 냉정하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대전차 무기는 1930년대에 중국과 소련의 장갑에 맞서 싸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들은 미국의 금속 공학 기술과 설계 철학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단순한 탄도 연구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는 산업 역량과 엔지니어링 우선순위에서 근본적인 불균형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전차는 일본 공병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설계 원칙들을 통합하고 있었습니다. 장갑의 품질, 두께, 그리고 각도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태평양에서 더 무거운 미국 전차들이 전장에 도착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M4 셔먼 중형 전차는 일본 중형 전차보다 2배 이상 무거웠습니다. 장갑도 훨씬 더 두꺼웠습니다. 75mm 주포는 1000m가 넘는 거리에서 어떤 일본 전차라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차 개발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1930년대 내내 일본 제국 육군은 중국과 만주에서의 작전을 위해 전차를 설계했습니다. 이 전차들은 최소한의 대전차 능력을 가진 적을 상대로 보병 공격을 지원해야 했습니다. 속도와 신뢰성이 무거운 장갑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1936년에 도입된 9호식 하고 경전차는 이러한 철학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 전차는 7.4톤의 무게였습니다. 최대 장갑 두께는 겨우 12mm였습니다. 37mm 주포는 보병 진지와 경미한 요새에 대해 충분한 화력을 제공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작전에는 이러한 사양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939년에 실전 배치된 97식 치하 중형 전차는 일본의 주력 기갑 차량이었습니다. 15톤의 무게의 보병 지원에 최적화된 저속 57mm 포를 장착했습니다. 장갑 방호력은 8mm에서 25mm까지 다양했습니다. 디젤 엔진은 혹독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했습니다. 현대적인 대전차 무기가 부족한 중국군을 상대로 치하는 의도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일본 전차병들은 지속적인 작전을 통해 전투 경험을 쌓았습니다. 전술 교리는 보병과의 협력, 지형 활용, 그리고 결정적인 지점에 대한 전력 집중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1939년 노몬안에서 소련군과 마주쳤을 때 일본 기갑부대는 다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소련의 BT 시리즈 전차는 45mm 포를 장착하여 우수한 사거리와 관통력을 자랑했습니다. 소련 장갑 차량은 일본 전차의 포가 비효율적인 거리에서 일본 전차와 교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투는 일본 전차 설계의 치명적인 결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장갑 방호는 불충분했습니다. 주포는 관통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은 소련 장비에 비해 원시적이었습니다. 기술국은 이러한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공병들은 개량된 철갑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설계팀은 더 나은 방호력과 더 강력한 포를 갖춘 전차 개발에 힘썼습니다.
일식치해 중형 전차는 노몬한에서의 교훈을 통합했습니다. 이 전차는 리벳 접합 대신 용접 장갑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전면 장갑 두께는 50mm로 증가했습니다. 치하의 저속포는 47mm, 고속포로 대체되었습니다. 개량된 디젤 엔진은 170마력을 냈습니다. 전차병들은 무전 장비를 기본으로 지급받아 신호 깃발의 필요성을 없앴습니다.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전차 개발은 심각한 제약에 직면했습니다. 일본 제국 해군은 강철 배정에서 우선순위를 받았습니다. 군함 건조는 막대한 양의 원자재를 소모했습니다. 항공기 생산 요구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전차 생산은 이러한 고우선순위 프로그램들과 자원 경쟁을 했습니다. 생산량은 여전히 미미했습니다. 일식치해 전차는 1943년과 1944년 사이에 단 170대만 생산되었습니다. 더 발전된 설계는 시제품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미국의 전차 개발은 완전히 다른 궤적을 따랐습니다. 미국 육군은 기계적 신뢰성, 승무원 생존성, 그리고 생산 용이성을 강조하는 기갑 교리를 확립했습니다. 미국 공병들은 자동차 산업 기술을 사용하여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전차를 설계했습니다. M사 셔먼 전차는 여러 제조업체의 부품을 통합했습니다. 표준화된 부품은 유지보수와 수리를 간소화했습니다. 이 설계 철학은 이상적인 전차를 느리게 완성하는 대신 충분한 전차를 신속히 전투에 투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셔먼 전차의 사양은 미국의 산업 역량을 반영했습니다. 전투 중량은 변형에 따라 30톤에서 35톤까지 다양했습니다. 차체 전면 장갑은 51mm였고 포탑 전면 장갑은 76mm였습니다. 측면 장갑은 38mm의 방호력을 제공했습니다. 75mm M3포는 6.8kg 철갑탄을 초당 792m의 속도로 발사했습니다. 이 속도는 500m 거리에서 92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최대 장갑이 33mm인 일본 전차에 대해 셔먼의 포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셔먼 전차는 노획된 차량들을 검사하는 동안 일본 공병들이 주목할 만하다고 여긴 특징들을 통합했습니다. 자동 밀봉 연료 탱크는 발사체에 관통될 때 화재 위험을 줄였습니다. 이 전차들은 3가지 다른 종류의 소화기를 탑재했습니다. 습식 탄약 저장 시스템은 탄약 선반 주위에 물 재킷을 배치했습니다. 승무원 탈출 해치는 여러 탈출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미국 설계자들은 일본 전차와 달리 승무원 생존을 우선시했습니다. 셔먼 전차의 자동차 공학은 일본 분석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라이트 컨티넨탈 IL-975 성형 엔진은 400마력을 생성했습니다. 이 동력 장치는 본질적으로 지상 사용을 위해 개조된 항공기 엔진이었습니다. 이는 일본 전차 엔진보다 우수한 중량 대비 마력비를 제공했습니다. 변속기는 싱크로매시 기어를 갖춘 5개의 전진 속도를 특징으로 했습니다. 수직 볼류트 스프링 형하 장치는 우수한 야지 기동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최대 도로 속도는 시속 38km에 달했습니다. 작전 범위는 160km를 초과했습니다. 생산 능력은 가장 현저한 격차를 드러냈습니다. 미국 공장들은 전쟁 동안 49,000대의 셔먼 전차를 생산했습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의 윌로우 레언 공장만으로도 최고 생산 시 매시간 1대의 전차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크라이슬러의 디트로이트 전차 공장은 수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24시간 가동했습니다. 미국의 산업 역량은 손실이 발생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전차를 보충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원자재 부족과 전략 폭격으로 어려움을 겪던 일본 공장들은 전쟁 내내 총 약 6,500대의 전차를 생산했습니다. 일본 공병들이 노획된 미국 장갑 차량을 상세히 검사했을 때 그들의 보고서에는 특정 기술적 특징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장갑 자체의 품질이 상당한 난제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철강 제조업체들은 관통 저항력이 우수한 표면 경화 장갑을 생산했습니다. 이 금속 공학 기술은 탄소 함량과 열 처리 공정을 신중하게 제어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표면 경화 장갑은 단단한 외층과 그 뒤를 받쳐주는 더 강하고 연성이 있는 금속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본의 철갑탄은 더 부드러운 장갑 유형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탄들은 깔끔하게 관통하기보다는 충격 시 산산조각 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시험 절차는 엄격한 과학적 방법을 따랐습니다. 공병들은 노획된 전차들을 정확히 측정된 거리에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표준화된 위치에서 일본의 대전차 무기를 발사했습니다. 장비들은 충격 속도, 관통 깊이, 그리고 장갑 손상을 기록했습니다. 사진 촬영으로 각 시험 사격을 기록했습니다. 공병들은 최적의 교전 각도를 결정하기 위해 충격 각도를 다양하게 조정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탄약 유형을 시험했습니다. 표준 철갑탄, 개량된 철갑탄, 그리고 실험적인 텅스텐 관통탄을 포함했습니다. 이 시험들의 결과는 우려스러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일본의 표준 견인식 대전차 무기인 구사식 37mm, 대전차포는 500m 거리에서 28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스튜어트 전차의 측면 장갑에 대해서는 충분했지만 전면 방회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신형 일식 47mm 대전차포는 500m에서 40mm를 관통하며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셔먼 전차의 전면 장갑은 아주 가까운 거리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능력을 초과했습니다. 일본 전차의 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고 전차에 장착된 98식 37mm 포는 500m에서 25mm를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44mm까지 되는 스튜어트 전차의 장갑에 대해서는 근접거리에서만 겨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보병 지원에 최적화된 저속포인 치하 전차의 97식 57mm 포는 겨우 30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셔먼 전차에 대해서는 300m 이상 거리에서 거의 쓸모가 없었습니다. 개량된 일식 47mm. 고속포는 전쟁 대부분 기간 동안 일본의 가장 우수한 전차 장착형 대전차 무기였습니다. 시험 결과 이 포는 500m에서 50mm, 그리고 1000m에서 40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셔먼 전차의 측면 장갑에 대해서는 이것이 합리적인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셔먼 전차와 정면으로 교전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이 포는 500m 미만의 거리에서만 전면 장갑을 격파할 수 있었고, 심지어 그 경우에도 성공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우수한 광학 장비를 갖추고 더 먼 거리에서 싸우는 셔먼 전차 승무원들은 일본 전차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전차 포수들이 효과적으로 반격하기 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공병들은 이러한 기술적 격차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1943년 내부 보고서는 기존 전차 설계가 미국 장갑에 대항하여 구식화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기술국은 더 유능한 전차를 위한 개발 프로그램을 가속화했습니다. 삼식 치이누 중형 전차는 대공 무기에서 개조된 삼식 75mm 포를 장착했습니다. 이 포는 1000m에서 75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셔먼 전차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60대만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들 중 어느 것도 전투에 배치되지 못했습니다. 사식 치토 중형 전차는 훨씬 더 야심찬 개선 사항들을 통합했습니다. 중량은 30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면 장갑은 75mm였습니다. 오식 75mm 포는 셔먼의 주포와 비견되는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400마력의 가솔린 엔진은 충분한 기동성을 제공했습니다. 이 전차는
직접적인 전투에서 셔먼 전차와 경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항복 전까지 단 2대의 시제품만 완성되었습니다. 제조 능력은 생산을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전략 폭격은 일본의 산업시설을 황폐화시켰습니다. 미국 잠수함들이 해상 운송로를 차단하면서 원자재 부족은 심각해졌습니다. 오식칠이 전차는 일본 전차 개발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37톤급 중형 전차는 긴 포신의 75mm 주포를 장착했습니다. 또한 차체에 37mm 부무장을 탑재했습니다. 최대 장갑 두께는 76mm에 달했습니다. 이 설계는 노획한 미국 전차에서 연구된 특징들을 통합했습니다. 여기에는 개선된 형하 장치와 변속기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불완전한 시제품 하나만이 존재했습니다. 이 전차는 시험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이후 미국 점령군은 이 차량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설계와 미국 공학 원리의 명백한 영향을 주목했습니다. 기술적인 사양 외에도 장갑 시험은 더 넓은 전략적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산업 생산 능력은 일본 계획가들이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던 규모로 작동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들은 놀라운 속도로 전차 생산 시설로 전환되었습니다. 조립 라인 기술은 품질을 유지하면서 제조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표준화 덕분에 다른 제조업체의 부품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물류 시스템은 교체 차량과 예비 부품들을 전방 지역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태평양의 일본 전차 승무원들은 혹독한 경험을 통해 이러한 교훈들을 얻었습니다. 1943년 11월 타라와 환초에서 벌어진 전투가 있었습니다. 95식 경전차들은 해병대의 셔먼 전차에 맞서려 했습니다. 일본 전차들은 빠르게 파괴되었습니다. 얇은 장갑은 75mm 포탄에 전혀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37mm 주포로는 자살적인 근접 거리에서만 셔먼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승무원들은 필사적인 전술에 의존했습니다. 측면 공격을 위해 거리를 좁히거나 들이받는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대부분의 전차들은 유효 사거리에 도달하기 전에 파괴되었습니다. 1944년 6월과 7월 사이의 사이판 전투는 일본 기갑부대의 무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전투는 미국 전차 부대에 맞선 것이었습니다. 일본 제2전차사단은 97식 중형 전차와 95식 경전차를 배치했습니다. 해병대와 육군부대는 보병과 포병의 지원을 받는 셔먼 전차로 방역했습니다. 방역을 시도하는 일본 전차들은 체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미국 전차병들은 일본 전차들이 1000m가 넘는 거리에서 교전하고 파괴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본군의 반격 사격은 거의 관통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전차들이 유효 사거리에 근접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직적인 미국 방어는 바주카포, 대전차 지뢰, 그리고 포격으로 이들을 파괴했습니다. 1945년 2월 이오지마에서 일본군 지휘관들은 전차 반격 작전을 대부분 포기했습니다. 섬의 수비대에는 95식 전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휘관들은 이를 고정된 토치카로 활용했습니다. 포탄만 노출시킨 채 방어 진지에 배치된 전차들은 보병에게 화력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운용 방식은 다른 지역에서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렀던 자살적인 돌격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해군 포격, 포병, 그리고 화염방사 전차들은 이러한 진지들을 체계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고정된 방어 역할은 일본 경전차가 가졌던 모든 기동성 이점을 상쇄시켰습니다. 1944년 10월부터 1945년 8월까지 필리핀 전역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전역은 태평양에서 일본 기갑부대의 가장 큰 규모의 투입을 보여주었습니다. 제2전차사단은 약 220대의 전차를 배치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97식 중형 전차와 95식 경전차였습니다. 미군은 대규모의 셔먼 전차를 전장에 투입했습니다. 1945년 1월 루손에서
일본 전차 부대는 대규모 방역을 시도했습니다. 이 공격은 재앙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일본군은 108대의 전차를 잃었습니다. 미국 전차 구축함, 바주카포, 그리고 셔먼 전차의 포들은 일본 기갑 부대를 최소한의 손실로 파괴했습니다. 이 전투는 태평양 전선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갑 충돌이었습니다. 이는 미국 기갑 우위에 맞서 일본 전차를 투입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전략적 함의는 개별 전투를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일본의 병참은 파괴된 차량을 교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조 능력은 손실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신형 전차 설계들이 제한적으로 생산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전차들은 본토 방어를 위해 일본에 남아 있었습니다. 최고의 일본 전차들은 전투 지역에 배치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미군은 손실 발생 속도보다 빠르게 전력을 보충했습니다. 셔먼 전차 생산은 1945년 내내 높은 속도로 계속되었습니다. 더 나은 장갑과 더 강력한 76mm 주포를 갖춘 개량형들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의 기갑 우위는 절대적이었고 누구도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대전차 교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여 발전했습니다. 대전차 포로는 셔먼 전차의 장갑을 안정적으로 격파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병들은 근접 돌격 무기에 의존했습니다. 99식 자석 지뢰는 전차 차체에 직접 부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살 공격자들은 막대 폭약이나 돌격 지뢰를 휴대했습니다. 이러한 필사적인 전술은 가끔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광신에 가까운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술은 일본 보병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높은 사상자를 초래했습니다. 미국 전차 승무원들은 대응책을 개발했습니다. 자석 지뢰를 무력화하는 거리 확보를 위해 강철 레일이나 나무 판자를 차체 측면에 용접했습니다. 미국 전차에 대한 보병 지원도 개선되어 근접 공격에 대한 취약성이 줄어들었습니다. 버마와 다른 지역에서 일본 공병들이 수행한 장갑 시험은 정확한 기술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문제는 도전에 대한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군 지도부는 1943년 중반까지 미국 전차 우위의 규모를 이해했습니다. 문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원 제약, 생산 제한, 그리고 전략적 폭격이 일본이 경쟁력 있는 전차 부대를 전장에 투입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개선된 설계가 생산에 도달했더라도 그 수량은 결과를 바꾸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본 공병들은 그들의 제약 속에서도 상당한 기술적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식 47mm 포는 건전한 탄도 공학을 대표했습니다. 치누와 치토 전차는 셔먼 전차와 경쟁할 수 있었을 특징들을 통합했습니다. 일본 야금학자들은 제한된 자원으로 개선된 장갑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차 설계자들은 노획된 미국 차량을 연구하고 유용한 특징들을 통합했습니다. 공학 기술은 부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공학을 지원하는 산업 기반이 미국 대량 생산과 경쟁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노획된 미국 전차들은 일본 공병들에게 서구 전차 설계 철학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승무원 생존성 강조는 일본 분석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들은 무게 절약을 우선시하는 설계에 익숙했습니다. 미국 설계의 중복성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여러 소화기, 여러 탈출구 습식 탄약고는 일본인의 관점에서 과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이러한 특징들의 실용적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한 발의 피격을 견뎌낸 전차는 계속해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손상된 차량에서 탈출한 승무원들은 교체 전차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철학은 생존성을 위해 무게를 희생했고 그 교환이 가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조 기술은 일본 관찰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미국 전차는 용접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강하고 밀폐된 이음새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전차는 리벳 접합에 더 많이 의존했습니다.
이는 더 빨랐지만 약점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대량 생산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제조 공차를 달성했습니다. 부품 호환성은 설계된 대로 작동했습니다. 일본 전차는 종종 부품들을 수작업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미국 표준화는 탄약, 연료, 도구, 그리고 예비, 부품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병참을 엄청나게 간소화했습니다. 일본군은 그러한 표준화가 부족하여 보급 작전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전차에 사용된 디젤 엔진은 기술적 이점의 한 영역을 나타냈습니다. 디젤 연료는 가솔린보다 덜 인화성이 있어서 화재 위험을 줄였습니다. 디젤 엔진은 우수한 연료 효율과 신뢰성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성형 가솔린 엔진은 단위 무게당 더 많은 출력을 생성했습니다. 컨티넨탈 IL975 엔진은 600kg 미만의 무게에서 400마력을 생산했습니다. 일본 디젤 엔진은 비슷한 무게에서 더 적은 출력을 생성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우월한 출력에 대한 대가로 더 높은 연료 소비를 감수했습니다. 형하장치 시스템은 다른 설계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전차는 벨 크랭크 형하장치나 단순한 판 스프링을 사용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저렴하고 유지 보수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승차감이 좋지 않았고 야지 속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미국 수직 볼류트 스프링 형하장치는 더 높은 비용과 무게로 더 나은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승차감은 승무원의 전투 효율성에 중요했습니다. 미국 전차의 승무원들은 더 부드러운 승차감 덕분에 표적을 더 효과적으로 관찰하고 교전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전차 승무원들은 장기 작전 중 성능을 저하시키는 더 거친 승차감을 견뎌야 했습니다. 광학 장비에서도 비슷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전차 잠망경은 더 넓은 시야와 더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포수용 망원경은 우수한 집광 성능과 더 높은 배율을 제공했습니다. 거리 측정 장비는 승무원들이 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일본의 광학 장비는 적절했지만 특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품질 격차는 장거리 교전에서 중요했습니다. 먼저 보고 정확하게 사격한 쪽이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시험 프로그램은 일본군 계획가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미국 산업력은 압도적인 양의 유능한 장비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전차들이 무적은 아니었습니다. 이 전차들은 약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강점은 단점들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미국은 손실을 감당하고 이를 신속하게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장갑 시험은 단순히 기술적 격차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전략적 불균형을 드러냈습니다. 더 넓은 태평양 전쟁을 보면 일본 전차 부대는 1943년 중반 이후 미국 기갑 부대에 맞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필리핀과 말라야에서의 초기 승리는 전차 전력이 미미한 상대에 맞선 것이었습니다. 미국 전차 대대가 강력하게 배치되자 일본 기갑 부대는 점점 더 비효율적이 되었습니다. 일본 전차가 전술적 성공을 거둔 몇 안 되는 경우는 근접 매복 공격이었습니다. 또는 미국군의 움직임을 한정하는 지형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일본 전차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무기에 의해 장거리에서 파괴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공병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개선된 무기를 시험하고 개발했습니다. 더 나은 대전차포를 개발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카세메이트 차체에 강력한 포를 장착한 전차 구축함 연구는 유망했습니다. 오식 나토 전차 구축함은 75mm 포를 장착하여 셔먼 장갑을 안정적으로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량들의 생산은 의미 있는 수량으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완성된 예시들은 일본에 남아 전투를 겪지 못했습니다. 일본 기갑 시험의 유사는 전쟁 자체를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미국 점령군이 항복 후 일본 군사 장비를 조사했을 때
그들은 정교한 공학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부적절한 산업 생산 능력에 의해 제약을 받았습니다. 일본 공병들은 현대 전차 설계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획된 장비를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이론적으로 경쟁력 있는 설계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설계들을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불가능했습니다. 전략적 폭격, 해군 봉쇄, 그리고 자원 부족은 일본이 산업 전쟁에서 경쟁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자동 밀폐 연료 탱크는 서로 다른 설계 철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은 승무원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량과 복잡성을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개별 병사에게 부여되는 가치에 대한 더 넓은 문화적 차이를 반영했습니다. 일본의 군사 문화는 더 높은 사상자 수를 필요한 희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문화는 더 나은 장비를 통해 사상자 수를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접근 방식도 본질적으로 우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업 동원을 포함하는 총력전에서 미국의 접근 방식은 더 지속 가능함이 입증되었습니다. 숙련된 승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남아 다시 싸울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전투 경험을 보존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대의 효과를 유지해 주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이 시험했던 노획된 전차들은 교육 도구가 되었습니다. 기술학교들은 적장비의 특성에 대해 인력을 훈련하는데 그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정보기관들은 제조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금속공학자들은 장갑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병기 전문가들은 사격 통제 시스템을 조사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미국의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식은 근본적인 전략적 현실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생산과 경쟁할 산업 생산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1941년과 1945년 사이에 일본의 평가에서 드러난 변화는 극명했습니다. 초기 문서들은 일본의 장갑이 충분하다고 입증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1942년 버마에서 온 보고서들은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943년에는 평가들이 심각한 결함을 인정했습니다. 1944년과 1945년의 문서들은 일본의 장갑이 구식이라는 단념한 수용을 반영했습니다. 기술국은 개발 작업을 계속했지만 전쟁 종식 전에 경쟁력 있는 전차를 의미 있는 수로 배치할 현실적인 희망은 없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의 미국 장갑 시험은 탄도 성능 이상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교전국들 사이의 산업 격차를 노출시켰습니다. 미국 공장들은 자동차만큼 빠르게 전차를 생산했습니다. 셔먼 전차 한 대를 제조하는 데는 대략 10,000인시가 필요했습니다. 미국 공장들은 매일 여러 대의 셔먼 전차를 완성했습니다. 일본 공장들은 전차 한 대당 30,000인시를 필요로 했으며 일일 생산량은 훨씬 더 낮았습니다. 이 3대 1의 생산성 차이는 미국의 더 큰 산업 기반과 결합하여 극복할 수 없는 이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범에서 노획된 스튜어트 전차에 첫 시험 사격을 가했던 기술자들은 그들의 발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이해했습니다. 측정값과 계산은 그들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일본 무기는 미국 장갑을 안정적으로 관통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고 더 무거운 미국 전차들이 등장하면서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이 시험 프로그램은 적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공할 수 없었던 것은 효과적으로 대응할 산업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그 시험 사격들은 태평양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일본 기갑 부대의 운명을 예고했습니다. 그것들은 그 지식을 적용할 산업적 수단이 없다면 기술 지식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충격 지점, 모든 관통 실패, 모든 부적절한 결과를 기록한 일본 기술자들은 단순한 탄도 데이터를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략적 패배의 수학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심한 시험은 양측이 3년 더 전투를 통해 확인할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된 산업전에서 미국 장갑의 우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어떤 용기나 전술적 기술도 생산 능력과 기술적 역량의 근본적인 불균형을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